여기도 보면 청소년 자살에 관한 기사예요. 청소년 자살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담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의 경우 빈곤, 실업, 가정불화 등 정형화된 중장년층 자살과는 달리 사소하며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려고 하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충동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네, 네. 아닌가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다고 죽으려고 하진 않죠. 아, 네. 예. 사소하고, 예, 충동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살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청소년. 네. 저는 이거 정말 굉장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저런 상담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살피지 않고 그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담 업무를 해요? 맞죠, 맞죠? 근데 실제로 청소년 자살이 정말 많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성적비관 자살이 4.25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명 중에 1명 걸로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이에요. 1위는 교통사고죠. 네. 이게 이제 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1위잖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통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야 되는데 이거를 딱 없애버리는 청소년의 일시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로 이렇게 딱 바꿔버리는,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네. 이분들이 성적 비관 자살한 거를, 아이고, 그 문제 가지고 뭘 자살을 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성적의 잠이. 네 성적의 잠이 오냐? 30분 더 공부하면 네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렇게. 남학생 교실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맞아요. 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거 굉장히 진짜 열받는 일이죠, 여성들로서는. 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이런 거. 네. 지금 이렇게 제 아는 친구도 어머니가 평생 미팅을 밟아가지고 이 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먹고 살았는데 저런 거 그품 보고 자기 너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공부해라. 성적이 최고다. 예. 공부 못하는, 경쟁에서 떨어지는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적 비관 자살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예,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불공평함이 없다. 예. 또 다른 한편, 여러분들 중에 연애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가혹한 입시 경쟁을 없애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청소년 관심사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들의 의견을 2008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구속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자유연애 금지, 청소년이 무슨 연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상식선 넘지 않은 자유연애 보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식선을 안 넘는다는 건 뭘까? 예. 왜 연애를 금지할까요? 청소년들 시기에. 네. 공부나 해라.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봤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다. 그래서 이건 너무 구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몇 가지 원칙만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장면에서 이상한 것 한번 같이 발견해 볼까요? 뭐라고요? 네. 딱딱한 느낌이다. 근데 제목은 뭐라고 돼 있나요? 네. 네.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그쵸? 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쵸. 폭풍을 당하면서 줄 맞추는 것부터 했을 때 전혀 신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함께 신나는 유치원 영어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플래카드를 이름을 걸 수 있는 거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예요. 청소년에게는 힘이 없어요. 청소년이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네, 다음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네,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 친구를 다시 리메이크한 얼마 전 드라마야. 네, 현빈이 나왔었죠. 현빈이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결국 조폭질을 하다가. 네. 자, 요 분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네, 다음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예, 이거 보이시죠? 예. 제가 아는 저 김찬욱이라고 돼 있는 저 친구는 저 명찰 때문에 학교를 자퇴했어요. 뭐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친구가 한 얘기는 자기는 저 이름표를 달고 학교를 갈 때마다 예,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이름이 공개될 때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기르는 소 있잖아요. 잡아먹기 전에 이게 소한테 이렇게 도장 찍혀 있잖아요. 번호. 예. 나는 그 도축당하는 소가 된 기분이다. 라고 이 친구는 느낀 거예요. 예. 내가 죄수도 아닌데 왜 이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개를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얼마 전에 이게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그게 무슨 인권침해냐고 인권침해냐고 많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누군가 그 말씀하셨어요. 그건 선생님들 편의를 위한 것 아닌가요? 네. 저 이름표가 누구를 위해서 달려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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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 일부 학교만은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장면은 벌점을 받은 학생들을 모아다가 푸른 교실이라고 예, 녹화 사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뺑뺑이 돌리고 구보시키고 이렇게 하는 학교의 모습인데 과연 일부 학교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몇몇 청소년분들이 네 사육당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사육이 아닌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청소년 인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꺼져. 네, 제 친구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say no. 네, 무한경쟁 입시 일제고사의 say no를 말하면서 이가 이제 막 이렇게 학교를 등교 거부를 하고 일제고사 시험을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제고사가 정말 빼앗는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요하게 나왔던 질문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난 생각할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제고사가 빼앗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빼앗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잠자는 시간도 뺐고 밥 먹을 시간도 뺐고 친구랑 만날 시간도 빼앗는데 예, 더 나쁜 것은 생각할 시간마저도 빼앗는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자유의 공기를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뭐 하는 장면입니까? 졸업 그건가? 네. 네, 동아리 선배들이 후배에 기합 주는 장면이에요. 네. 요거를 뭐라고 하죠? OT. OT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나 사회에서 금지할 때 처벌하면서 뭐라 그래요?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죠. 네. 요 장면은 네. 이건 뭐냐면 고3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학생회장이 왜 후배를 때렸냐면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나오지 않고 교실에 숨어있던 후배를 이 학생이 이렇게 돌다가 너 안 나와? 안 나와? 싫어요 선배님 이래가지고 이 새끼가 해가지고 확 이렇게 때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에요. 네. 네. 요 사건의
그 당사자가 처벌을 당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반면에 저런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학교에 제가 아는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물어봤어요. 저 죽은 학생의 영정을 들고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생회장이 그렇게 교실을 다 돌면서 후배들을 단속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학교의 잘못이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면서 규율을 빡세게 강화하고 학생회를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을 잡는 기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규정 위반 학생들을 발각하고 색출해내고, 그러니까 이 막 규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를 학생회의 중요한 역할로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라고 이 1, 2학년 학생들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3학년은 아무도 저기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3학년 학생들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학년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아니, 걔가 죽은 거는 안타깝다. 그러나 선배가 요구했으면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범죄로 막 정말 사회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 선후배 사이의 위아래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학교가 선배들의 권력, 학생의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학교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균형을 맞추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등학생들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08년에는 결국은 전체가 학업 중단자가 34,45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학교 부적응 수는 계속 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런 친구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접을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갈수록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학원비도 많이 내면서 좋은 성적을 학교에서 대접받는 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랑도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가 판치는 학교 문제와 다르지 않다. 이것도 청소년 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이 친구들이 나는 학교보다 더 다른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를 보는 게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리한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 어머니를 처벌한 법이 동물학대 금지법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없어서. 네, 맞아요. 아동 학대를 처벌하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에 관한 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보다 늦게 출현해요. 네, 왜?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종의 입양 선교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입양 선교가 뭐냐면 오지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의 아이를 입양을 해오는 거예요. 백인 선교사들이.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 가정에서 입양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선교사로 키워요. 그리고 다시 그 오지로 들여보내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 부모 자녀 관계를 이용한 선교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호라는 이름의 폭력이 이렇게 자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2008년 청주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16살짜리 그 청소녀가 8년간이나 할아버지랑 숙부들한테 성폭력을 당해왔던 사건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고발 당해가지고 이렇게 딱 법원에 갔는데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집행유예는 그러니까 인륜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 아이를 그동안 돌봐왔고 이 아이를 계속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구속도 안 시킨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예. 그래서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이 보호라는 것을 누구의 입장에서 선택한 거냐? 이게 청소년인권에서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세계적 흐름이 예전에는 청소년은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에게는 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굉장히 취약하고 막 뭔가 희생자고 피해자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흐름이 확 바뀌어요. 20세기 후반에는 네, 자기 삶의 주인이다. 돌보더라도 그들의 참여와 자기 결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도.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아동, 어린 청소년에 관한 인권관으로 세계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 나라는 프랑스예요. 20세기 중반. 예.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좀 자유롭고, 예. 뭐 똘레랑스의 나라고 막 이런 거 생각나죠. 예. 근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딱 요런 이렇게 군대 사열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지금은 없어지죠. 지금은 교복도 입지 않고요. 예, 저런 식으로 줄 맞추기도 하지 않고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이게 60년대 후반에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청소년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생활은 수감 생활과 다름없다. 학교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지? 우리도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해. 예. 학교나 교사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얘기를 당당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 보충서 빠진다. 학부모 동의서 받아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안 하고 싶다는데? 이런 질문을 이 친구들을 한 거예요. 자의적인 검열 이런 것들 안 된다. 왜 우리 편지를 선생님이 읽어?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돼야 된다. 나는 그 종교 믿지 않거든. 에? 금지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청소년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로 국제적으로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고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이 됐고 우리 정부도 가입을 했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4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권리의 주인이다. 두 번째가 누구 학교의 편의도 아니고 부모의 기대도 아니고 예, 교사의 권위도 아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어린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하게 생존하고 자기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4번째 P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외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라고 이 기구가 보기에는 한국이 뭐가 문제냐면 학교에서 왜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이렇게 많이 제약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야.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각자가 잠재된 소질이나 능력이 다를 텐데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청소년 인권을 마지막 청소년 인권을 주장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야, 너네가 권리를 권리 하는데 너네가 권리를 행사할 능력 있어? 책임질 능력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학생은 미성숙하거든요. 학생 미성숙하죠? 아닌가요?
네. 저 성숙해 보여요? 네. 성인들한테 이런 질문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잘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생애 모든 과정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이고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 미성숙하고 어떤 연령대는 성숙했다라는 가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미성숙하다.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관념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미성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험해. 하지 마. 보지 마. 듣지 마. 가지 마. 네. 그래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막 통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할 때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새로 바꿨어요. 내가 예전에 쓰던 자판과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 보낼 때 버버버버버버 되죠. 예. 마찬가지다.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성숙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미성숙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냐, 미성숙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미성숙하게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된다. 어딘가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줘야죠. 그래서 일단 믿자. 믿고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책임질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성숙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자기 결정의 기회를 주자. 라는 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성숙의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성숙이 계속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를 한번 볼게요. 한 학교에서 두발 규정이 너무 완전 반삭 규정이어가지고 학생회가 주도해서 학교에 두발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네,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멋있죠? 제가 아는 친구가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딱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게요? 네. 저렇게 네모 반듯한 도시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조회 시간이나 이럴 때 예,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저렇게 줄 딱 맞춰서 하는 이게 미성숙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하게 길러진 것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도 제가 아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일제고사가 문제라고 이제 막 이렇게 반대하는 막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어느 신문에서 막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의 뒤에는 뭔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누구의 조정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나와서 나의 배우는 난데? 내가 결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떠난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던 학교에 선생님들이 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시험을 안 본 건 전데 왜 우리 선생님을 잘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라고 가정을 해두고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청소년이 그래서 힘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이 돼야지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의 편에 서는 선생님들의 힘도 그런 선생님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도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헬렌 켈러. 네. 헬렌 켈러가 뭐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헬렌 켈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말을 하는 장면 혹시 봤어요? 여기 인터넷 뒤져보시면 지식 채널 2에 미국의 우상 헬렌 켈러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꼭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헬렌 켈러가 우리는 잘 들리지 않는 말로 어쨌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라고 자기 말을 해요. 옆에서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요. 예, 실제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저 설리반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법을.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실제로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산업지대에 가서 노동자들의 숙소를 가봤다. 자기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냄새를 맡아보고서는 그 공간이 얼마나 열악한 공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적어도 들어와서 자는 숙소는 깨끗하고 사람답게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어야 되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 사회가 바꿔야 될 지점들을 계속 짚으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헬렌 켈러가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다. 배우에 누군가가 있다. 네. 왜? 넌 장애인이잖아. 배우에 너 혼자 그렇게 판단할 리 없거든? 배우에 누군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배우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이런 관념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케발랄 젊은 후보들처럼 이거를 스스로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선생님과 잠깐 볼까요? 네, 유신의 부친이 여기 다들 보셨죠? 이렇게 무턱대고 분노했다가는 우리 집안에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너가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유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분노가 먼저입니다. 우리 집안의 이가 먼저가 아니라 분노가 먼저예요. 미실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미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노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못한다. 저는 이런 명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 미실을 깨기 위해서는 미실의 이 독재를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존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자기 존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의 우리 목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장면은 칠레에서 고교생 70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선 장면인데 이 친구들이 왜 나왔냐. 교육 재정을 대폭 칠레 정부가 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깎아? 라고 이제 나왔어요. 수장면도 프랑스에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 재정을 단 몇천 원 깎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러 나온 청소년들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보셨던 미국산 쇠고기 때 나왔던 청소년들 장면입니다. 새 차이는 뭘까요? 왜 가면을 쓰고 있을까? 요 차이겠죠? 네, 가면을 쓰지 않는 그날까지. 네, 가면을 쓰는 이유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네, 가면을 쓰지 않고서도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사실은 청소년 인권이 정말 제대로 꼽히는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얘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미리 제가 보내드린 자료 받으셨죠?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못 받았는데 그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잠깐 보이시죠? 네. 여기 제 친구들이고 여기 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쪽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권리가 뭔지를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 겨울에
청소년 2008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모아서 선언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거는 청소년 인권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관점,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항으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와 끄덕끄덕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권리도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장돼도 괜찮은 걸까? 갸웃거려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새로운 주장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출발한 것은 없어요.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인권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풍성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하고 자기 존엄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많이 갖게 될 때 우리의 권리는 더 많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져도 될까라고 주저하기보다는 이런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권리가 보장되려면 어떻게 사회를 좀 이렇게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인권의 구체적 조항들을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편집하셨을 때는 요거를 지금 이런 자료로 사진 자료로 좀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렇게 좀 당겨서 편집이 되면 많은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청소년분들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간이 많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원래 2시간이라고 알고 오셨죠?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분 정도만 소감을 간단히 듣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어땠는지. 저요 먼저 이렇게. 네. 예, 그럼요. 오늘 솔직히 자료 읽어보고 좀 어이없는 것도 많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듣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내 주인이 안 되고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청소년만 약자는 아니고 솔직히 세상에 약자는 많은데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이 영광을 차지하실 분은 누구? 네. 학생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이렇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어른들은 이렇게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되게 그러니까 말하기가 되게 꺼려졌는데 네. 이거를 듣고 나서는 그런 점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낮 시간에 다니는데 이 나라는 왜 10대들이 안 보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 다들 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다들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존재로 잘 부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논술 토론 한마당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곳곳에서 좀 더 당당하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요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같이 살아가면서 젊은 길을 쏙쏙 빼서 더 동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좋은 얘기 저랑 나눠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네.